폴란드 공군의 노박 중장이 사천에서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한 그 순간부터 동유럽 군사판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비행장 활주로 위로 검은 기체가 천천히 가속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바르샤바 군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이 전투기가 단순한 4.5 세대급을 넘어 F-35A와 F-15EX 사이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의 위협을 일상처럼 마주하는 최전선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노후기 교체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KF-21 블록 2에 전략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이 전투기가 가진 고강도 출격률 서방 무장과의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K방산 특유의 산업협력 패키지가 폴란드의 장기적 생존 전략과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그동안 전자전 취약성과 연료 부족 문제로 수차례 작전적 난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칼리닝그라드 방향으로 비상 출격을 해야 할 때는 미그-29와 F-16D가 임무를 수행하지만 러시아의 최신 교란 시스템 앞에서 기체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대체 전투기 수준을 넘어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록 2에 적용되는 진동 감쇄 패널은 고기동 환경에서도 센서 안정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장거리 요격 임무에 필수적인 항전 장비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가장 우려하던 기동 신뢰성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결정적 개선이었습니다. KF-21은 이미 시제기 6호기까지 비행 시험을 마치며 설계 완성도를 입증했고 양산형 기체까지 동시에 조립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초도 운용을 앞두고 있는 이 전투기는 폴란드의 동부전선 시나리오에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장기적 대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고도 요격 전자전 지원 근접 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고 있었습니다. KF-21은 이 모든 범주를 커버할 수 있는 드문 기체였고 폴란드는 그 적합성을 빠르게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이 주목한 것은 임무 전환 속도와 장거리 투사 능력입니다. KF-21은 전자전 교란 속에서도 90초 이내에 미사일 발사 고도로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고, 이는 동부전선 긴급 출격 임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F-35A는 스텔스 생존성 면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속도와 기동력에서 한계가 있으며 다량 배치를 통한 전력 운용 모델을 구현하기에는 유지비 부담이 크게 따릅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 패널을 통한 관측 단계 생존성과 전개 후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해 F-35A의 약점을 절묘하게 보완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내부에서는 KF-21을 단순히 서방 전투기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급 기체가 아니라 동부전선을 시속하는 새로운 에이스 후보로 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박 중장의 탑승 이후 폴란드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는 KF-21 도입 시 기대되는 작전 유연성이 상세히 정리되었고, 이는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폴란드는 F-35A 도입으로 미국과의 안보 연계는 이미 확보했지만 문제는 그 사이의 공백입니다. 러시아는 날로 교란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폴란드는 대통령궁까지 나서 고강도 작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플랫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동부전선에서 F-35A를 소모시키지 않고도 고도 요격이나 전자전 임무를 순환 배치할 수 있으며 정비 체계를 단순화해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K9A1, FA50GF를 포함한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한국산 무기체계의 산업적 장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구조에 KF-21까지 편입된다면 폴란드는 안보와 산업 두 영역을 동시에 KF-21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진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그 성능이 폴란드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발트해를 넘어 연공 위협을 반복하고 있고 나토의 대응 속도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즉시 대응 가능한 전투기 전력을 늘려야 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KF-21이 압도적인 현실적 옵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성능의 절대치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KF-21은 CJ-6호기가 200회 비행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의 치명적 결함도 없이 일정을 유지해왔고 이 점은 폴란드 분석팀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의 전자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 성능만을 보고 기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혹한기 기동 시험 장거리 상승 성능 전시계 조건에서의 항전 장비 안정성을 철저히 비교했고
KF-21은 이 모든 조건에서 실질적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전 상황에서 KF-21이 보여준 반응 속도는 폴란드가 가장 주목한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AESA 레이더의 모듈수와 탑재된 센서 배열이 러시아 수호이 35 같은 장거리 요격기의 추적을 근거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이는 폴란드 동부전선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90초 이내 요격 고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체를 요구해왔습니다. KF-21은 이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는 기존의 미그 29나 초창기형 F-16D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장 호환성도 폴란드가 관심을 보인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KF-21은 이미 미티어 아이리스티 스피어 3 같은 첨단 유럽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의 통합이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장 통합 비용이지만 KF-21은 이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F-35A가 가진 폐쇄적 통합 구조와 대조적이며 폴란드가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반드시 원하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기체의 내부 설계의 디지털화 수준 역시 폴란드가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2023년 말 적용된 스마트 와이어링 키트는 배선 중량을 시제기 대비 78% 감소시키며 여유 추력을 확보했고, 이 여유는 무장포트 확장에 재투입되어 KF-21의 작전 반경과 기동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가벼움이 아니라 실제 작전 운영에서 더 많은 무장 옵션과 더 긴 채공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폴란드가 특히 흥미를 보인 것은 KF-21의 분리형 스텔스 패널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스텔스 패널을 장착했을 때 RCS를 0.1제곱미터대로 유지하면서도 제거하면 기동성이 극대화되는 절충형 설계입니다. 폴란드 분석관들은 이 구조를 두고 관측 단계에서는 스텔스 생존성을 확보하고 교전 단계에서는 기동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F-35A의 강점과 F-15EX의 장점을 현실적으로 조합한 형태로 동부전선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구조였습니다. 한편 A사 레이더의 성능도 폴란드를 매료시킨 핵심 요소였습니다. 약 1300개 모듈로 구성된 레이더는 고성능 전자전 환경에서도 목표 탐지를 유지할 수 있었고, 러시아 수호이 35 같은 장거리 요격기의 위협을 조기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능력이 동부전선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발트해 방향에서 접근하는 이동식 지대공 시스템을 추적해 사격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전력에서 찾기 어려운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F-21 블록2가 도입될 경우 제공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AI와 LIG 넥스1이 공동 개발 중인 최대약 250km급 공대지 미사일은 폴란드에게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옵션을 제공합니다. 발트의 방공망을 내륙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까지 폴란드가 보유한 그 어떤 전투기에서도 구현할 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단순히 역량 향상을 넘어 전술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기 플랫폼으로 KF-21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산 탄약과의 호환성은 폴란드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장점이었습니다. KF-21은 이미 2024년 미티어 장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탄약 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도입국가 입장에서 무기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전시 상황에서 탄약 수급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해줍니다. 폴란드는 이 점에서 KF-21이 유럽형 고등 전투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드문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시험 데이터, 전자전 대응성적 장거리, 무장 플랫폼의 확장성 등은 모두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폴란드는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 KF-21이 동부전선에서 새로운 전력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은 초도 탑승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국방부 내부 보고서로 정리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룬 항목은 성능이 아니라 산업 패키지였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 국가인 폴란드는 단순히 기체만 구매해 운용하는 방식으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전투기 도입과 동시에 정비 생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전 과정에서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원했고, KF-21은 이러한 요구와 정면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KF-21 패키지가 폴란드 산업계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이 자율성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FAO 공지 F-K2, K9A1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폴란드 내 생산 네트워크는
KF-21 협상에서 결정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 조립 라인이 아니라 현지 기업이 항공전자장비 전투체계, 통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일부 담당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었고, KF-21은 이 구조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산업 패키지 초안에 따르면 폴란드 우치 항공단지는 2031년까지 KF-21 동체 구조물의 최소 25%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폴란드 국방산업 전체의 체급을 상향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폴란드가 충격을 받은 대목은 단순 생산 이전이 아니라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까지 포함된 점이었습니다. F-35A의 경우 모든 업데이트가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도입국은 사실상 운영 자율권이 제한됩니다. 스텔스 도료보수 역시 특정 해외 시설에서만 가능하며 엔진 MRO조차 노르웨이나 터키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폴란드 IT 기업들이 레이더 SRC 코드 일부 모듈의 검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항전장비 업데이트에도 자국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꿈꿔온 전략적 자립의 핵심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구조가 실현될 경우 KF-21 운용 생애주기 비용의 약 40% 이상을 자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이는 군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자국 경제로 되돌아온다는 의미였습니다. KF-21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산업 패키지를 중시한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무기체계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F-35A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통제권, 정비 통제권, 데이터 접근권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폴란드 전문가들은 이 점을 두고 작전 자율성의 심각한 제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F-21은 이 폐쇄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서방 기종이었습니다. KF-21이 제공하는 개방형 생태계는 폴란드의 전략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생태계는 운영국이 자체 센서 패키지, 무장포트, 디지털 전장 모듈을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구조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유럽 내 KF-21 운용국들과 공동 업그레이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F-16이나 F-35A처럼 특정 국가의 승인 아래 움직이는 체계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특히 관심을 보인 항목은 MRO 허브였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의 미국 무기 중심의 MRO를 운용하면서 막대한 외화 유출과 장기 정비 지연을 경험해왔고, 이는 러시아와의 국지 충돌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KF-21 MRO 센터가 폴란드에 설치될 경우 단순 정비가 아니라 엔진 점검, 시험 평가 시스템까지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관계자가 2029년 이전 센터 개설을 요청한 것은 이 구조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높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한편 KF-21에 대한 폴란드의 접근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KF-21 시뮬레이터 팩을 검토한 사실은 폴란드 내부 자료를 통해 알려졌고, 이는 KF-21이 단순히 동부전선 국가들만의 선택지가 아니라 유럽 전반의 차세대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가 먼저 도입하면 인접 국가들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는 필연적이며, 한국은 이를 전략적 쇼윈도우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 산업 패키지는 F-35A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32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했을 때 F-35A는 약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KF-21 블록2는 현지 생산 옵션을 포함해 약 88억 주워티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비용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 산업의 성장이라고 강조해왔고, KF-21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드문 기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폴란드는 KF-21을 단순 도입이 아니라 동유럽 항공산업 전체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는 촉매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벌어진 F-16 추락사고는 KF-21 도입 논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라도메어쇼 리허설 도중 발생한 이 비극은 단순한 조종 실수나 기체 결함 여부를 떠나 폴란드 공군 전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활주로로 곤두박질친 F-16의 잔해가 불길에 휩싸인 채 공개되자 여론은 충격에 휩싸였고, 국방장관, 총리 대변인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애도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미국산 전투기 체계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전력 점검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F-16 현대화 사업에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F-35A는 아직 초기 전력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즉각적인 대체 전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발트해와 루마니아 상공에서 연공 위협을 반복했으며 폴란드 공군은 급박한 작전 부담을 떠안은 채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에어쇼 사고는 미국산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비 통제권과 데이터 접근권 문제로 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을 폴란드 내부에 재확인시켰습니다. 스텔스 도료보수나 엔진 MRO조차 해외 시설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는 작전 중단 위험을 높였고 이는 동부전선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는 F-16 사고 직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의존 구조 밖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FA-50 조종사가 러시아 전투기의 연공 침범을 저지한 장면은 폴란드 국방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도입한 한국산 플랫폼이 실전적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은 상징적 의미가 컸으며 이는 KF-21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도 이 사건을 주목했고 폴란드가 한국산 체계에 점차 의존하는 흐름을 전략적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폴란드 의회에서는 전투기 확보 로드맵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F-35A 중심 운용 모델은 유지비 부담과 정비 지연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보완할 고속기동 전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KF-21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사고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KF-21이 2개 스쿼드런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은 KF-21이 갖춘 장점이 단순한 도입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혹한기 시험에서 데이터가 확보된 기체는 러시아와 유사한 기후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는 폴란드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 했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KF-21은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된 영하 25도 비행시험에서 A사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 가열 사이클을 11% 향상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 데이터는 폴란드 분석팀에게 매우 높은 신뢰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F-16 추락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폴란드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정비 생산 통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사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고 KF-21은 이 해결책의 중심에 섰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내부 회의에서는 KF-21 계약이 성사될 경우 동부전선 방공 구도가 다시 설계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KF-21이 폴란드에서 전략적 카드로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 F-16 사고, 나토의 대응 지연 미국산 장비의 정비 한계,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폴란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위기 시 작전 공백을 만들지 않는 안정적 플랫폼이며 KF-21은 바로 그 요구를 충족하는 드문 기체였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KF-21이 도입된다면 F-35A와 상호 보완 구조를 형성해 동부전선 방공체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보인 불안정한 행보는 동남아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초 분담금 20%를 약속했던 인도네시아는 재정 악화와 정치적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해 실제 납부율이 7%대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시제기 수령 일정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 지연은 단순한 지불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발비 분담과 기술 이전 조건이 흔들릴 경우 공동개발 구조 자체가 균열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신뢰성 저하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국방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정치권의 갈팡질팡한 결정 구조, 그리고 타 무기 도입 사업과의 충돌이 겹치며 KF-21 투자 여부가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이는 한국 측과의 기술 협력 신뢰에 심각한 금을 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2021년 기술진 일부가 허가되지 않은 장비 촬영과 외부 저장 장치 연결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핵심 항전 기술 유출 가능성을 야기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고 방사청 국정원 카이가 공동 대응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자격 한국 언론 역시 정부가 POC 단독 개발 체제로의 전환 옵션을 열어두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필수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여도가 낮아질수록 KF-21 개발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고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역설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문가들은 라팔 도입이나 터키 카안과의 협력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개발 일정 무장 통합성 측면에서 KF-21이 가장 현실적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포럼에서는 주변국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뒤처지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며 이는 국제적 위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이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도입 이후 차세대 고등기종으로 KF-21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러시아 수호의 57 도입 논의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항공기의 부품 조달, 불안정성과 생산 차질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나토 표준 무기 호환성을 갖춘 KF-21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빠른 양산 일정과 기술 이전 유연성이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KF-21을 향해 확실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FA-50PH를 실전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축적한 필리핀은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KF-21은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플랫폼입니다. 스웨덴이 그리펜 EF 모델을 제안했지만 필리핀 국방부는 센서 성능 미래 업그레이드 확장성 그리고 서방 무장 통합성 측면에서 KF-21이 더 우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도 KF-21의 부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젠15가 훈련 중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엔진의 출력 부족, 동력 상실, 고온 내구성 문제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중국의 항공기 생산 신뢰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기체계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고 동남아 국가들은 기술 안정성과 장기 운용 비용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KF-21을 자연스럽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주저하는 사이 주변국들은 이미 한 발 앞서 KF-21을 차세대 전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시제기 단계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실질적 수요를 끌어내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전략적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을 계기로 동남아 안보 지형은 서서히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의 항공방산 외교는 그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기 경쟁은 KF-21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미국, 프랑스, 중국까지 충격을 주었고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권력 사우디는 그동안 라팔 유로파이터 F-15X, FC-31, 트르키의 TFX 등 다양한 기종을 비교하며 공급국 간 경쟁을 유도해왔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KF-21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산업동맹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방형 아키텍처입니다. 사우디는 국방 산업 자립을 위해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접근권, 정비 통제권, 생산 이전권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미국이 제공하는 폐쇄적 플랫폼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운영국이 장기적으로 자체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는 사우디가 추진 중인 국방산업 국산화 전략과 정확히 맞물리는 요소였습니다. 사우디의 잠재 도입 규모는 최대 300대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일 전투기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약 규모가 약 400억 달러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단순 기체 공급이 아니라 생산 라인 이전과 기술 이전 소프트웨어 통합권, 공동개발 옵션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왔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 협상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흐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동 아시아 남미 시장을 겨냥해 젠10, 시젠 31 같은 기체를 홍보해왔지만 KF-21이 등장한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KF-21이 중국이 맞닥뜨린 가장 강력한 전투기 경쟁 상대라는 분석 영상들이 확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여론 반응이 아니라 실제 방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F-21이 중국산 전투기보다 우세한 이유는 단순 성능 차이가 아니라 신뢰성과 통합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엔진은 출력 부족, 고온, 내구성 문제, 동력 상실 위험 등 구조적 결함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고, 젠15 출항 영상은 이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유럽 무장 통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혹한기 데이터 확보를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운영 자율성, 장기 업그레이드 유연성, MRO 구축 등은 중국 플랫폼이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선택 변화는 중동 시장에도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일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국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러시아산 플랫폼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생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F-21은 기동성 전자전 대응력, 서방무장 호환 기술 이전 여건 등에서 가장 현실적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성능에 높은 만족을 보였고, 필리핀은 중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KF-21을 핵심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영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KF-21은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도 무장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항공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KF-21은 이 목표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 KF-21은 유럽, 동남아, 중동을 잇는 거대한 전투기 전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방 전투기의 폐쇄적 구조가 비판받는 국제 환경 속에서 KF-21은 독특한 대안적 존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방위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존 전투기 질서는 점차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KF-21을 통해 항공 방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F-21이 선택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이미 국제적 흐름은 바뀌고 있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전략적 유연성이 자리 잡고